좋아. 8, 9, 10. 본 사람이 있나? 나중에 보지 뭐.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오빠 이름이 저 최홍우. 홍우? 홍우 오빠, 홍우. 뒤 오빠? 임예찬. 예찬이 오빠? 홍우 예찬? 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이제 그럼 둘 다 3학년이에요? 둘 3학년. 자, 2학년. 아이고, 저 빨리 시작하는구나. 자, 뭐 어쨌거나 뭐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생활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입시를 하게 돼서 참 기분이 묘할 텐데 이제 둘 다 뭐야 홍우 홍우는 혹시 다니는 학교가 서울. 서울고 예천이는요? 세종과. 세종. 알겠습니다. 좋아. 예. 그래서 나도 그거 뭐 영재고 뭐 과학고 이런 걸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입시 상황의 그 심정을 뭐 약간 이해는 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 이제 영재고 과학고 쪽에 각 대학 상위권 대학에서 이렇게 좀 배정하는 비율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뭐 입시인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배워볼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제 심층이라고 하는 요 제도를 조금 뭐 초반에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심층이 왜 만들어졌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좀 될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게 입시는 이게 뭐 좀 애석하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따라요. 운이 아주 많이 따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학교 내신이 물론 당연히 이제 뭐 내신이 안 들어가는 입시는 없죠. 뭐 비율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기존 성적이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뭐 좋으면 더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할 수 있지만 이 입시는 진짜 몰라요. 정말. 그리고 하필 그 해의 그 학교의 방침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정말 운이 좋게 작동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기존의 학교에서 내가 얻었던 성적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껏 잘해왔다 하더라도 긴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주 묘하네. 뭐 여하튼 그래서 이 입시에 이제 놓여 있는데 이 입시 중 여러분들이 특별히 수능을 보지 않고 지금 되도록이면 수능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능 안 보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방법 중에 바로 하나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심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제도가 생기냐면 바로 이제 이거죠. 정부하고 대학 이 둘 사이에 이제 경쟁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기하고 뭐가 잘 융합이 돼 있으면 사실 이런 입시 제도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정부의 입장하고 이제 대학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좀 입시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정부의 입시 정책은 뭘까요? 정부의 입시 정책 항상 정부의 입시 정책은 항상 뭘까요? 정부의 입시 정책은요 뭐 좋은 말들 하지만 사실은 뭐 정부의 입시 정책은 딱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 정권 유지 이게 목적이에요. 정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정부는 그 다음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또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항상 그래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정부 입장에서는 뭐 학생들의 미래나 뭐 대한민국의 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부는 그 다음 정권 유지가 목적이에요. 그럼 그 다음 정권 유지가 목적이니까 현 정부에서 하는 교육 정책은 무조건 보세요. 무조건.
무조건 뭐냐면 다수 유권자가 좋아할 만한 거. 다수 유권자의 욕망. 알겠죠? 이 다수 유권자의 욕망을 축적시키는 정책을 취할 뿐이에요. 그러면 다수 유권자의 욕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다수 유권자? 바로 그 뭐냐면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권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때 투표를 할 때 다수 유권자는 보통 유권자는 청소년이에요, 성인이에요? 성인이죠. 그러면 성인 다수 유권자 중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수 유권자겠어요? 아니면 내 자녀가 공부를 그렇게 적성이 없거나 결과가 잘 못 나오는, 아니 너 말로 뭐 어렵게 하나? 공부 잘 못하는 집안에 엄마 아빠가 더 많겠어요? 아니면 잘하는 집은 어디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어디 많겠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입시 정책은요 100%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평균 이하 학생들, 알겠죠? 평균 이하 학생들의 그 목적이 맞추어져 있어요. 뭐 한 개인의 뭐 미래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의 발전을, 아이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뭐 교육 개정 개발한 거 다 막 그런 있지. 하지만 그 인간 깊숙한 욕망은 그게 아니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대학의 입장은 뭘까요? 대학의 욕망은 뭘까요? 대학의 욕망. 대학의 욕망은 바로 이거예요. 대학은 이게 목적이에요. 편리하다. 자, 대학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편리할까요?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데 학생이 차크차크 알아듣고 막 학생이 막 대답도 잘하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제도 잘 내고 막 이런 게 학교 입장에서 편리한 거예요.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 아무 말도 모르고 멍하고 있는 게 편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례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가 막히게 요즘 그 뭐냐면은 수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뭐예요? 생원, 지원이잖아요. 여러분 수능 안 치니까 뭐 이렇게 뭐 안 칠 거니까 잘은 모르겠다만 생물원, 지구과학, 원이 제일 인기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뭐 시험의 난이도나 학생 분포에 따르면 가장 좋은 점수를 얻기 좋나 봐요. 뭐 나도 요즘 수능을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생물원, 지구과학, 원의 성적을 잘 받은 다음 그 다음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느냐? 바로 기계공학부나 아니면은 전기공학부, 이런 데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를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공부가 뭘까요?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공부, 물론 당연히 수학일 거고요. 수학. 그 다음이 어떤 과목에 연결이 돼 있을까요? 물리학이겠죠. 기계공학부는 뭐 역학, 그다음에 전기공학부는 전자기학.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전기공학부도 뭐 당연히 역학 할 테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 교육제도는 이거 하면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래도 이런 과를 갈 수 있게 만들었느냐? 정부의 욕망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생물원, 지구과학 공부만 하고 물리나 수학도 잘 못하는 애들이 여기 갔어. 그럼 교수가 이제 학생을 받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지금 뭐 어떤 현상이 있는데 요 어떤 현상이 어떤 이제 그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실험 데이터를 아우를 수 있는 함수를 좀 근사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바로 찾을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미분을 해가지고 구간별 함수를 찾을 거예요 라고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앉아있는 학생이 미분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교수하는 입장에서 편하겠어요? 엄청 답답하겠어요? 엄청 답답하겠죠. 지금 내가 이 예를 든 거는요, 내가 그냥 상상한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그 대학교 교수가 직접 나한테 하소연한 말이에요. 애들한테 뭘 설명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진짜 답답해. 내가 지금 공대 교수인지 수학과 교수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 앉혀놓고 미분 적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입장이 매우 서로 같아요. 매우 서로 충돌해요. 충돌하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 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시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반하는 시험 제도 이 심층이 결국 대학 입장에서 누구를 선발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과학고나 영재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영재고나 과학고를 다니고 있다면 사실은 상당히 유리한 시험 체계인 건 맞아요. 시험 난이도는 나하고 쭉 공부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들 뭐 예전부터 뭐 학교 내신 준비하면서 봤을 수도 있는데 심각하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심각하게 어렵진 않지만 예를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학교 내신 있죠. 학교 내신. 학교에서 뭐 고급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AP 화학이나 일반 화학이나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수준보다 약간 쉬워요. 약간 쉬워요. 그래서 난이도도 여러분들한테 적당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에겐 최적화되어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심층은 좀 잘 봐요. 지금 잘 봐. 심층은 결국 얘는 그냥 시험일 뿐이에요. 시험. 그냥 시험일 뿐이기 때문에 편법이 안 통해요.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심층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묘하게도 글로 쓰는 게 아니고 면접 시험이죠. 그건 알죠? 그건 알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람이랑 대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보통 종이에다가 풀어내는 시험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종이에 풀어내는 이런 시험이 아니니까 조금 여기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테크닉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심층 시험은 무슨 어떤 인문계 영역이나 사회과학 영역에 소양을 알기 위한 어떤 그 뭐냐면 논술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문제풀이에요. 그냥 문제풀이에요. 문제의 성격이 그냥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썼던 이런 풀이형 문제풀이 있죠. 똑같습니다. 다만 그거를 대학 입장에서 이제 발표 형식으로 바꿀 뿐인 거지 실제 문제를 풀지를 못하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뭐냐면은 형식상 특별한 테크닉이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면접이고 시험관이 앞에 대면하고 있잖아요. 시험관이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못 전달하는 강사들이 있거든요. 잘못 전달하는 이런 학교 선생들도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강사들 중에도 헛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받아서 풀다가 이게 잘 모르면 예를 들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 앞에 있는 면접관한테 살짝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힌트를 얻어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시험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날 당일에 가면 어떤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조교들이 와가지고 대학 조교들이 와가지고 자 여러분 앉으세요 한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딱 나눠주고 시작하면은 한 30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거든요. 30분 동안 국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자기 차례가 되면 자 몇 번 나오세요 하면 이제 어디로 쭉 끌려 들어가가지고 면접 장소로 이렇게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면접관들이 쭉 있어요. 보통 3명, 2명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면접관들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풀 때 뭐 이렇게 쓰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말로만 하라고 하는 뭐 과도 있고 뭐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식으로 발표하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채점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니까 좀 하다가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참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조금 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도 되냐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현 시험 제도상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 구속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구속되지는 않는데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앉아 있는 교수가 뭐 서울대 뭐 예, 어떤 정모 교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화학 같은 경우 앉아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아마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모욕을 당할 겁니다. 진짜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는 모욕을 당할 겁니다. 진짜로. 무슨 말 알겠죠? 물론 이게 뭐 이렇게 김희준 교수님 같은 천사 같은 교수님도 있어요. 그런 교수님은 진짜로 약간 힌트를 주실 때도 있대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럴 일이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리고 김희준 교수님은 지금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천사 같은 인간을 인생에서 2번 다시 만날 거라고 이게 뭐냐면 기대를 하면 안 돼. 대부분의 교수들은요 질문하잖아요. 진짜 정말 평생의 트라우마가 남을 휴밀리에이션을 당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왜일까요? 바로 여기 앉아 있는 교수들의 욕망은 뭘까요? 자, 내가 욕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의 욕망, 대학의 욕망. 여기 앉아 있는 교수의 욕망. 교수의 욕망은 뭘까요? 바로 빨리 퇴근해서 시간에 근무수당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입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코스죠. 그런데 교수한테는요, 그냥 그날의 연장근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집에 퇴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아니 고삐리들 와가지고 나한테 막 귀찮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들어오는 교수 입장은 심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지를 받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수들은 해설지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교수가 받아보는 해설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게요? 나는 이 교수가 보는 해설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교수가 해설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자, 본 문제를 여기까지 해결을 하면 다음의 추가 질문을 통해 추가점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지 말고요. 거기는 없는데 교수의 어떤 채점지에 있는 추가 문제가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수가 학생이 문제를 푸는 상황을 보고 쓱 판단을 한 다음에 갑자기 교수가 그런데 학생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교수가 이렇게 학생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이 여러분의 합격이 거의 절반 이상 확정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푼 거예요. 잘 풀고 그 단계를 넘어가서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가 더 높아질 예정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수는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얘가 충분히 잘 대답하나 그리고 거기서 추가점을 더 줄 수 있는 추가 문제를 질문을 해야지 라고 이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걷다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진짜 좆됐다고 봐야 돼요. 알겠어요? 진짜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 해도 구속은 안 되는데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 오는 학생들은 충분히 훌륭한 학생들이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받고 어떻게 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문제를 충분히 장악을 한 다음에 이 문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약간의 이 쉼 없이 교수 앞에서 계속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말만 하고 하겠죠? 계속 말만 하고 교수는 계속 듣다가 교수가 나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죠? 요런 상황을 만들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수가 가진 해설지에 있는 추가 문제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교재는 이런 식의 자료들이 싹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 누구한테 함부로 주지 마시고요. 계속 심층 공부를 하실 거면은 잘 가지고 있다가 계속 자료로 활용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시험 체계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선은 내용 강의를 제가 먼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니까요. 크게 여러분 관점에서 심각하게 어렵진 않지만 문제마다 약간의 킥이 숨어 있어요. 약간의 킥이란 말 알죠? 이렇게 킥 알죠? 이게 뭔가 매콤함. 뭐 심각하게 막 괴로운 건 아닌데 약간의 매콤함이 문제마다 약간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찌 보면 이 심층 문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굉장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보기 힘든 부분들이어서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니까 제가 주로 설명이 많을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약간 이렇게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해보면 좋으니까 이게 써보고 풀어보면 좋으니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코र्스 1부터 1시간마다 코र्스 1을 하나씩 끝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다음 시간 코र्스 2, 코र्스 2, 뭐 근데 어떤 아주 특별한 챕터는 2주에 걸쳐서 코र्스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첫 시간에는 코र्스 1, 그다음 코र्스 2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이게 쭉 하다 보면은 맨 뒤쪽에 가면은 저기 뒤에 가면 예를 들면 지금 나눠드린 코र्스 1 교재에 보면 코र्스 1 교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코र्스 1 교재에 어디 갔어? 예를 들면 13페이지 13페이지 찾았어요? 13페이지 찾습니까? 거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테스트 보이죠? 요거를 뭐냐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요거 받아다가 이게 채점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에 가서 복습을 해가지고는 답안지를 이렇게 작성해 오시면은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나, 어떻게 답안지를 구성하나, 그걸 제가 채점을 해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해보시면은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론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입시가 벌어지는 11월 근처 있죠.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 될 건데 그때는 실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발표를 해보는. 그래서 내가 이제 준비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 제시를 하고 실제 시험 현장처럼 여러분들이 뭐 발표를 하거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실제 입시에 임박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마다 약간의 매콤함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을 잘 숙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업 부담은 크게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요 교재마다 있는 테스트 문항 정도만 집에 가서 풀어서 제시해서 나한테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수업은 이 수업 시간에 제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하면 될 정도의 어떤 수업 난이도일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나 그렇게 이제 뭐 다른 수업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도 충분히 많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서너 달 동안 이렇게 계속 나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이어서 인트로덕션을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볼 거냐? 자, 나눠드린 교재 있죠? 나눠드린 교재에 9번 문제라고 있어요. 9번. 페이지로는 코र्스 1에 코र्스 1 페이지 5페이지에 9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죠? 찾았죠? 네, 요건 한번 처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걸로 보는 학생들이 있나? 아직 없군. 자, 보죠. 자, 9번 문제 내가 칠판에 조금 이게 뭐냐면 쓰는 동안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볼래요? 시작.
자, 이 화학심층 입시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매스란 말이 나오죠. 매스 우리말로 바꾸면 질량이고요. 자, 스펙트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 어근의 뜻은 뭐야? 스펙트르. 이게 어근의 뜻이 뭐냐면 퍼짐이에요. 퍼짐. 왜? 선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빛을 분광기로 걸으면 빛의 성분들이 나타나는데 그 성분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선 스펙트럼과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쫙 퍼져서 나타나잖아요. 뭔가가 이렇게 쫙 흩뿌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근으로 저게 스펙트르라는 어근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매트리라는 것의 뜻은 뭐예요? 매조예요. 매조. 바로 측정법.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말을 합치면 어떤 뜻이냐면 질량이 쭉 분산되어 있는 패턴을 측정하는 방법.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요? 질량 분석법이라고 하고 수능화학 원 문제만 풀어도 수능화학 원에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방식이라서 요게 입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 고대, 연대 등등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상위권 대학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서 어떤 제시가 되어 있냐면 염소라는 것하고 브로마이드의 동위원소의 존재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텐시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얘는 다른 말로 존재 확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염소가 됐건 브로마이드가 됐건 원자번호는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관계들을 동위원소라고 한다고 했었죠? 동위원소 기억하죠? 동위원소. 동위원소 혹시 영어로 아는 사람? 동위원소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그렇죠. 왜냐면 동위원소 영어로 아이소토프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둘의 존재비가 요 정도 존재비인가 봅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한 숫자로 나와 있지만 근사적 풀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비로만 표현을 해 보았어요. 자, 당연히 둘 다 더하면 값이 뭐가 나오죠? 4분의 3, 4분의 1 더하면 값이 뭐가 나오죠? 1이 될 거고요. 0.5, 0.5를 더해도 1이 되겠죠. 존재 확률이니까 전체는 항상 1이고요. 자, 그럼 편의상 앞으로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이 분석의 편의상 여기에 있는 4분의 3, 4분의 1, 0.5, 0.5를 P, Q, R, S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자, 제시되는 문제를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소 BrCl3 이런 분자가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를 읽으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분자는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가 이렇게 있고 브로마이드 하나 달려 있고 염쇼 이렇게 돼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할로젠 원소 4개가 붙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여기 있는 탄소가 질량수 12분이라고 문제에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원래 탄소는 질량수 뭐도 존재할 수 있죠?
탄소 동위원소 중에 12 말고 뭐도 있을 수 있죠? 13도 있죠. 그렇죠? 13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계에 실제로 탄소 13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는 12만 있다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브로마이드와 염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 브로마이드 자리에 뭐 앞서 말씀드린 79와 81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염소 자리에 저기에 있는 35와 37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럴 때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분자량과 그 확률을 이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선 여기서 그 하나 가정은 이겁니다. 바로 질량수와 원자량이 지금 이 경우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라는 가정을 우선 하도록 합시다. 자, 물론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 원칙적으로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앞에 오빠 이름이? 아, 홍우. 홍 써놔야지. 홍우. 뒤에 오빠 이름이? 아, 예찬이. 그냥 쓰긴 못하니까 떠든 사람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 칠판에 이름 적혔다. 네, 어쨌건 자, 예찬아, 질량수하고 원자량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철저하게 다르죠. 왜냐하면 질량수의 정의는 뭐예요? 만약에 교수가 물었어요. 학생 질량수가 뭐예요? 뭐라고 물을 거예요? 뭐야? 홍우 질량수가 뭐예요? 아니, 부끄러워서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찬 생각 안 나요? 질량수. 진짜 생각 안 나요? 예. 네. 뭔지는 아는데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약간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 말하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말하기 연습을.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는 시험이 아니고 말을 해야 돼서 그게 아무리 학생이 우수해도요 말을 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학이 뽑진 않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질량수 뭡니까? 빨리 말씀해 보세요. 이것도 연습이라니까. 빨리 해보세요. 뭐야? 그렇죠. 그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을 떼는 연습을 좀 하십시다. 알겠죠? 그게 왜냐면 그게 그래 뭐 이런 것도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일까? 그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당황할 수는 있어요, 시험 칠 때. 근데 뭐 문제만 잘 풀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정도도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질량수는 뭐하고 뭐 개수를 더한 거냐면 바로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게 바로 질량수죠. 그것에 반해서 원자량의 정의는 뭐예요? 원자량의 정의는 뭐예요? 바로 어떤 기준에 대한 원자들의 질량 B, 이게 원자량이죠. 그래서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
개수를 카운팅한 개념이고 얘는 비례식을 통해서 비율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개념적으로 절대 같을 리가 없죠. 근데 묘하게도 그 수치는 아주 비슷해져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거의 같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왜 둘 수치는 같을까요? 왜 둘 수치는 비슷해질까요? 예찬, 왜 질량수하고 원자량은 비슷해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 몰라요? 예를 들어, 슈쇼 1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질량수 얼마예요? 얘 질량수 얼마예요? 1이죠. 원자량 얼마예요? 얘 원자량 1.00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1과 1.0078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다른데 왜 비슷하냐고요. 비슷은 하죠. 왜 비슷할까요? 라고 교수가 물으면 뭐라고 답할래요? 이런 걸 묻는다니까요. 그럼 얘 참 뭐라고 답할래요? 왜 비슷해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그 뭐냐면 질량비가 비슷해서요? 비슷하긴 하죠. 응. 응. 양성자와 중성자 질량이 비슷해서 저기 중성자가 안 나와 있는데도 수소 H1에는 중성자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 네. 그래요? 좋아. 홍우는 왜 저 둘이 비슷해진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어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왜 비슷해져요? 이게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묘하게도 어떤 그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교육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답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경험상, 인생의 경험상 기준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요. 경험상. 기준은 절대불변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꾸기도 해요.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상. 어렵나? 학교에서 체육 시간 체육 해본 적 있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기준! 기준! 한 다음에 팔 불러서 줄 서본 적 있어 없어요? 예찬 있어 없어요? 홍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그 기준이 맨날 정해져 있어요. 체육 선생님 그날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근데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준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 원자량을 세우는 기준도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기준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본 거예요. 했더니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다 아는 탄소 6의 12를 12로 기준을 정할 때 저 둘이 가장 비슷해져요. 무슨 말 알겠어요? 즉 기준은 탄소가 아니라 수소로 잡을 수도 있고 산소로 잡을 수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원자량의 최초의 기준은 수소였거든요. 1950년대 이전에.
그러다가 산소로 바뀌어요. 1970년대쯤에. 그러다가 최근에 탄소로 바뀐 거예요. 왜 기준을 바꾸냐면 이 둘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모든 원자들의 질량수와 원자량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전체적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요 기준을 바꿔왔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이걸 삼았기 때문에 비슷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기준을 바꾸면 비슷해진다, 매우 달라진다? 매우 달라져요. 알겠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탄소, 원자량의 기준이 수소에서 산소가 되고 탄소가 됐다. 저게 수능화학원에 나와요. 알겠죠? 수능 교과 과정을 배운 학생들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이걸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량이 비슷한 이유는 기준이 뭐이기 때문이다? 탄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사실들을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내가 내가 지금 몇 살이야? 10 몇 년 이상 계속 심층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막 국가대표까지 했던 친구들도 많아요. 내 제자들 중에는. 그런데 그 학생들이랑 지금까지 꾸준히 수업을 해온 결과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정의에 조금 약해요. 정의. 근데 교수들은 정의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와 중요한 정의들은 시험 문제, 입시 문제에 막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추가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 추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역사상 가장 황당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교수가 추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바로 학생, 네, 그냥 다짜고짜, 그죠? 다짜고짜.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진짜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어디에는 없고요, 종이에는 없고요. 교수가 즉석에서 물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홍우 탄소 단일 결합 에너지 얼마? 생각해 본 적 없죠. 예찬 단일 결합 에너지 얼마? 생각해 본 적 없죠. 근데 왜 교수는 이걸 물었을까요? 바로 고등화학원 있죠. 일반 화학 책 말고요. 고등화학원, 고등화학2 책에 몇몇 원자들의 결합 에너지가 표로 나와요. 표로. 그러면 그런 국정교과서에도 그런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의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표가 나왔을 때 크게 신경 써요? 잘 안 써요? 잘 안 쓰죠? 근데 교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그 표의 데이터들을 외우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은 수능 교과서를 이렇게 보다가 이 표가 나오네? 그럼 학생들이 다 외우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50kJ per 몰이 알겠죠? 350kJ per 몰.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중요 표현들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수능화학 원투 교과서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니까? 그럼 교수들은 이런 걸 물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도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눈여겨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가정은 뭐하고 뭐가 같다?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같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78, 81, 35, 37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이 녀석들의 그냥 원자량이라고 근사적으로 가정을 하자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요렇게 이런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이시죠? 자, 저 계산의 의미를 알겠죠? 예찬 알겠죠? 자, 뭐냐면 P하고 Q가 누구의 확률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35가 들어갈 확률, 37이 들어갈 확률이죠. 그 다음에 R하고 S는 이 자리에 79가 들어갈 확률, 81이 들어갈 확률이에요. 그러면 한 염소 자리에 35가 들어가느냐, 37이 들어가느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배타적 사건이죠. 여기에 35가 들어가면 37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전체 확률은 두 확률을 더하면 전체 확률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R과 S도 이 자리에 79가 들어가냐 81이 들어가느냐인데 79하고 81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무조건 또 서로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죠. 79가 들어가면 81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체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배타적 이벤트니까 79와 81 전체에 대해서 더하기로 전체 확률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곱하기가 들어가 있죠. 곱하기는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확률을 구할 때 곱하기로 표현을 하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에 브로마이드가 79, 80이 들어가는 거는 서로 배타적이지만 이 자리에 브로마이드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 염소가 들어가는 것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염소가 들어가는 것과 이 자리에 염소가 들어가는 것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죠. 그래서 브로마이드가 들어간다, 염소가 들어간다에 대한 확률을 곱하기로 동시에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를 계산하면 전체 확률은 무조건 1이겠죠. 또 더하면 1, 더하면 1이니까요. 근데 관건은 얘를 뭐 하는 데 있다? 바로 쫙 전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얘를 쫙 전개한다. 그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전개가 약간 계산이 조금 귀찮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의상 컨닝을 좀 하겠습니다. 계산을 쭉 해보면 그 결과가 어딨어? 어딨어? 뒤에 보면 해설제가 있거든요. 쫙 풀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P 3승 R 그 다음에 3P제곱 QR 다음 3PQ제곱 R Q3승 R P3승 S 3P제곱 QS 3PQ제곱 S Q3승 S 이렇게 쫙 총 8개의 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 썼어요? P3승 P3 아유 뭐야 이게 아유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네. 그렇게 됐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저 항들의 의미가 뭘까요? 자, 이 항들의 의미는 예를 들어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자, 예를 들어 P3승 R.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 전체 분자량을 계산을 하는데 분자량에 꼭 포함되는 게 누구예요? 탄소죠. 탄소.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은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12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P니까 누구의 확률이냐면 질량수 35짜리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35가 여기에 염소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그게 세제곱이니까 여기도 35, 여기도 35, 여기도 35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3, 그 다음 마지막 R은 79짜리 브로마이드의 존재 확률이에요. 그럼 이걸 79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온다? 뽀로뽀로뽀로바 19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P3승 R이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 12, 이 자리에 79, 이 자리에 35, 35, 35가 들어갔을 때 이 분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소 분자량 196의 존재 확률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 항들도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P3승 R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6이고요. 요놈은 누구의 확률이냐면
198. 또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00 나오고요. 얘는 202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은 198이 되고 200이 되고 202가 되고 204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눈치채셨나 모르겠지만 다 몇 칸씩 변합니까? 몇 칸씩? 두 칸씩 변하죠. 196에서 198. 왜냐하면 자 분석을 좀 해봅시다. P3승이 P제곱 Q가 됐죠. 그러면 P3승이 P제곱 Q가 된 거면 요 녀석은 35, 35, 35지만 여기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35, 35, 37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35만 3개 들어갔다가 37이 하나로 치환이 되면 원자량이나 질량수 전체가 이만큼 증가하게 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196 하나만 결정을 하면 그 다음 확률은 순차적으로 두 칸씩 진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198은 얘하고 또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얘하고 비교할 때 뭐가 뭐로 바뀐 거예요? R이 S로 바뀐 거죠. 그럼 R이 S로 바뀐 건 뭐냐면 79가 81로 바뀐 거예요. 이것도 두 칸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에 비해서 두 칸만큼 증가를 시키고 여기서 또 똑같이 두 칸을 전개를 시키면 여기에 있는 각각의 분자량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건 같아지는 부분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요 198, 여기에 있는 198 같은 경우는 같은 분자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브로마이드하고 염소의 어떤 존재비를 약간씩 바꾸면 다른 상황인데도 분자량 전체가 비슷해지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따 여기에서 자, 첫 번째 1, 각 분자량 당 존재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쭉 나와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막 계산을 했겠죠. 그 결과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6이 나타날 존재 확률을 I라고 쓸게요. P3승 R인데 P3승하고 R 값이 각각 어떻게 돼요? P3승은 4분의 3이고 R이 0.5가 되죠. 그럼 4분의 3에 0.5 넣고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을 하면 P3승 R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128분의 27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198은 이 두 개의 항을 더하면 될 거예요. 3P제곱 QR P3승 S 똑같이 4분의 3,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넣고 계산을 하면 결과가 128분의 54가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뭐까지? 가장 무거운 204까지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Q3승 S인데 그 결과가 128분의 뭐가 나타나? 10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96부터 204까지 총 몇 가지 분자량이 나타나죠? 전개해 놓은 항은 8개인데 나타나는 분자량은 요게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00도 같아지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분자량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타난다. 아니 또 뭐야? 한 다음에 다 5가지 또 요것도 같아지네. 여기는 202하고 202 요것도 같아지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 분자량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전체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 중간에 지워도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스펙트로그램. 자, 그램이라는 말은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림으로 데이터가 그림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돼 있냐를 묻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존재 확률에 대해 자 여기 이제 분자량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이고 이렇게 안 나와. 자 최종적인 결과는 이게 되겠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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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얘는 198, 200, 202, 그 다음에 196부터 196, 198, 200, 202, 204 해서 그 존재 비율이 비율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어디 갔냐? 비율이 27대 그 다음에 54대 36대 10대 1 이런 식의 존재비로 패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패턴을 계산해 보라는 문제인 겁니다. 소개드린 이 문제는 원래 어디 나왔던 문제냐면 그 예전에 고등화학 경시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요즘은 화학 경시 대회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한 뭐 10년 전까지만 10년 전에는 화학 경시 대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한화학회에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요 계산 양이 조금 있죠. 계산 양이 조금 좀 있는데 실제 입시에서는 이 계산 부담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항식을 전개해서 어떤 분자량과 그 분자량의 존재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그 입시에서도 아주 많이 나오니까 카이스트 서울대 공이 잘 나오니까 이 방식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뭘 해볼 거냐면요. 지금은 이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뭐냐면 질량 분석 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 그 서울대하고 카이스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저기에 있는 질량 분석기의 기계적인 구조, 물리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실험에 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볼 텐데 잠깐 해볼 문제가 어디냐면 한 장 넘겨서 몇 페이지를 잠깐 보시냐면요. 13페이지 찾았어요? 13페이지? 13페이지 찾았죠? 13페이지에 나로니 교재 13페이지 찾았어요? 거기에 16번 문제라고 있죠. 16번. 이 문제는 오늘의 그 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요한 원리만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걸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쭉 예쁘게 논술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요 문제부터 한 10분 쉬었다가 할 테니 쉬는 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